세금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과세 제도가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과세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라든가 통일성이든 일치성이든 그런 거를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배당소득 과세 한 개도 벌써 구간이 4개나 만들어져 버리니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세무사는 좋거든요. 근데 결국 기재부 세제실에서 이걸 만드는 거고, 근데 결국 기재부 잠시 후 양감 아니면 반면으로 국세청 쪽에서 우회전입니다. 나와서 외부에서 세무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만 수요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외국의 배당 분리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또 불세를 우리가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그냥 세금이 다 그냥 22%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인을 해도 일본은 법인세가 훨씬 없지만 저희가 세금만 그냥 한 20%쯤 내는구나라고 러플리 생각하게 되면 모든 돈이 깔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2천까지 15%, 3억까지는 22%, 50억까지는 27.5%, 55%가는 30% 배당만 하고요. 그리고 다른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양도세 바다는 거 다 아실 거고 등등.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하도 주식 하고, 그래서 이게 100명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세율 구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주식 복잡하게 만들었을 다음에 주가 합쳐질 때 더 어렵게 만드는 거를 보면은 500m 오상 송탄 반면으로 한국당을 우회전입니다. 제재하고 그냥 기계적인 형평성을 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치세 세력이 역할하고, 지금 정치 세력들이 세력이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권리 과세를 하게 됐으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워닝부의 그 마중물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27.5%, 20이나 27.5% 받는다는 거니까 300m 오상 송탄 반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건물 시장도 어마어마한 큰 시장인데, 건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죠. 건물 갖고 있으면서 내는 재산세나 종부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 과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설령 그거를 법인으로 유지하면서 법인세를 낸다 하더라도 법인세도 어차피 22% 내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세 내는 것만큼 어차피 똑같은 세금인데 보유하고 있는 거는 개인 레벨에서 더 편하다고 한다면은, 법인의 소득을 개인이 또 갖고 오는 또 배당 분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개인 기준으로는 법인까지 만들면서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배당을 받으면 되는 아주 깔끔한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분리 과세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한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머니무브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지금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조금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게다가 배당 성향도 이렇게 된 건데요. 순이익에서 얼마를 배당하냐가 배당 성향이라는 건데, 순이익이 100억인데 40% 배당 성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25%예요. 그래서 100조 벌면 25조를 해요. 근데 한국의 단기 순이익 200조쯤 되니까 50조가 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단기 순이익은 계산상 300조는 될 것 같죠?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도 200조에서 300조로 떴는데 배당이 25%면은 50조 배당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배당 성향이 한 35% 올라간다 하면은 300조에서 35%가 105조. 그래서 배당 얘기 한 더블 되는 것 같고, 25% 배당 성향이면서 전년비 10% 정도 증가하면은 27.5 배당 성향 된다는 건데, 러플리 한 30 잡으면은 범위가 올해 한 50조인데 내년 90조 한다고. 그러면 개인들도 개인이 주시장 지분이 30% 되잖아요. 그러면은 50조 할 때는 15조 배당 성향이었는데 이제 90조 하게 되면은 27조 배당 성향, 배당으로 한 15조 늘어나는 거죠. 배당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라서 내년에는 가계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배당 때문에 잠시 후 오상 송탄 반면으로 어차피 우회전입니다. 주식도 배당주라 하더라도 그런 세팅을 하기도 편해졌고, ETF도 배당 ETF가 많고, 우리 채널에서 매일 말하는 타임폴리오에서 하고 있는 코리아 플러스 배당 ETF, 이런 거는 한국 성장률 투자하면서 월에 0.5%씩 배당 돌리는 쪽이잖아요. 물론 ETF 배당이나 개별주 배당이 최대 수법이 올라가지고 개별주만 좋아지는 게 없지 않은데, 근데 그게 결국 좋아진다고 하면은 ETF는 한 번씩 올라가요. 어쨌든 이런 방식의 그 시장이 펼쳐지게 되는 부분이 머니무브를 가져갈 것 같고요. 그냥 배당 권리 과세가 굉장히 힘든 거였는데, 이게 됐다. 지금 배당 세제의 최고 세율이 49.5였습니다. 49.5. 이제 최고 30.5로 500m 양감 화성 반면으로 좌회전입니다. 27.5. 그리고 대부분의 배당은 뭐 다른 실거래시 있잖아요. 이를 통해 가지고 배당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정한 머니무브가 되는 시작되고 1km 대한경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300m 앞 양감 화성 반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법은 상식법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유지하고 상황을 보면 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배당 쪽으로 개인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소득법에 있는 그 조항을 없애겠습니다. 잠시 후 양감 화성 반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없애겠다 그러면은 그 정부는 뭐 정신나간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3년 후에도 저는 소득법에 있다 치더라도 이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당 권리 과세 환영하고요. 잠시 후 양감 화성 반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나중에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년 펀더멘탈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아주 어마어마한 한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정말 포스트 일반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서울의 빌라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시장과 낡은 빌라촌 사이에 들어선 이 단지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 단지입니다. 18차례나 부수기 지역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까지 나왔고요.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나왔는데 모두 유찰됐습니다. 밤이 되면 불이 꺼진 세대가 많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빌라촌에 유령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아파트는 화곡 중앙시장을 정비하면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전용 37에서 59제곱미터의 소형주택 140가구입니다. 2022년 11월 최초 분양을 했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분실로 나갔습니다. 면적이 가장 넓은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는 청구가 기준 5억 9,325만원으로 크게 비싸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청약만 18건, 최대 8천만원 할인 분양 후에도 끝내 수분양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올 예정이던 상가는 비어있고 단지 외벽에는 서울 최저가 분양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신촌 아파트 장점은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화곡 더리브 스카이와 같이 규모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평면 설계가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에 가깝다는 점도 실수요자에게는 단점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낮은 상품성으로 인해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한 건데요. 이 같은 상품은 처분하기가 쉽지 않아 팔고 싶을 때 제때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부분을 시장이시고 밀가격 모델이 되시는 것 같아서 신고를 하셨고 남아있는 물량은 구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KB부동산 신탁은 75가구와 상가 50실을 대상으로 구매를 시작했으나 9차례 유찰이 이어졌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3억에서 5억 원대에서 시작했지만 유찰이 이어지면서 1억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난 8월에 두 번째 구매를 시작했는데요. 이 역시 실수요자와 투자자 관심이 없어 유찰됐습니다. 나도 팔아보려고 했는데 한국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쪽에 있는 같은 도시 가격이 다 떨어지지 그래요.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까치산역 사이 비역세권 입지로 가까운 역까지 도보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또한 빌라 빌집 지역 내에 자리해 있고 단지 담벼락이 전통시장과 맞닿아 있어 상시 소음과 차량 통행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현장에 와보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5에서 10분 간격으로 한 번씩 크고 작은 비행기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화곡일동은 소음대책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성이 낮은 주택은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주요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은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등입니다. 상품 대부분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면적과 나홀로 단지에서 집중됐습니다.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높아 500m,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으나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십시고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다주택자 규제 등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매수 희망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서울 내에서도 입지, 상품성, 가격이 확실히 뒷받침된 물건만 선택받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지금 상황이 내년에도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주택자들은 자금 계획이 서 있으면은 뭐 당장 사야 되겠죠.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대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 돈에 맞는 지역 중에서도 우량한 단지, 여러 가치가 있는 환가가 잘 되는 잠시 단지 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JLUWM 대표님이시죠. 고준석 대표님하고 잠시 후 이야기 드리는데요. 30km 그럼 지금 상황에서 신호 위반 무주택인 과속 단속 사람들은 구간. 집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 고민이죠. 네, 특히 이제 대출 규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뭐 토어제니까 뭐 실거주까지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너무 전방에 과속 단지턱이 기본적으로 유주택자들은 좀 빨리 집을 마련하는 건 맞는 건가요? 지금 이런 현상, 지금까지 쭉 대표님과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모든 지금 상황이 내년에도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주택자들은 뭐 자금 계획이 서 있으면은 당장 사야 되겠죠. 하지만 그 자금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월세에 산다라고 가정하면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주택자 대출 활용을 하자. 전방에 과속 단지턱이 있습니다. 강남이 아니면 안 돼, 한강 매트가 안 좋은데 이게 아니라 그 돈에 맞는 지역 중에서도 우량한 단지, 여러 가치가 있는 대단지 중심으로 평가가 잘 되는 이런 데에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보여집니다. 이게 과거라면은 갭 투자라도 좀 해놓고 나는 좀 딴 데 가서 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갭 투자도 안 되잖아요. 다 포고되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내 돈에 맞춰서 집 살려니까 내가 도저히 저기서 출퇴근 안 되는데라는 거기까지 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 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1시간 다 걸려. 전방에 과속 단지턱이 있습니다. 안 하면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근데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사는 이 기한 자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택은 좀 계속 불편하더라도 저는 내집 마련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거를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은 집들은 대부분 뭐 서울 외곽이나 뭐 경기도에서도 뭐 완전 막 핵심 도시보다는 약간 뭐 한가정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곳들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 맨날 좋은 동네만 간다고 하니까 이거 사가지고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아직 뭐 정보 쪽을 회복 못하거나 뭐 행동하고 있는 분들도 과거처럼 다시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어차피 실물자산 가격에 대해서 그 지역으로의 수요자가 분산이 되거나 함께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돈 있으면 가격하면 사야 되겠지. 강남상구 못 사기 때문에 나는 평생을 전월세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조금 강남상구 한강벨트보다도 급회전 덜 오른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안전 운행하세요. 부가 상승률도 제일 상승률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그 동네마다 다 대장이 있잖아요.
그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평수 통화량의 증가가 이제 예상이 된다면 물론 뭐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있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장남 오산 만종동네라고 돈이 안 가는 건 아니고 12시 이 정도로 이해 방향입니다. 결국에 경상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주택자들이 차라리 지금 속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1주택이신 분들은 뭐 있는 거 팔리지도 않고 300m 회전 교차로에서 주택이신 장남 분인데 오산 전세가 1년 반 12시 이런 분들은 차라리 지금 방향입니다. 전에 나갈게요 하고 빠지고 나가가지고 집을 살수 있다면 그냥 주인한테 얘기하면 이런 나가려고 그런데 지금 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상승이 예측된다고 지금 빼는 거죠. 지금이고 어떤 분들은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써야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는 거죠. 회전 지금 교차로에서 그 장남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어도 12시 그래도 이제 그걸 맞춰서 할게 네, 근데 이제 대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뭐 있습니다. 막히면 더 막혔지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상승이 예측되기 때문에 하락이 예측되면은 500m 좌회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권 회사에서 전세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1주택자이신데 뭐그 집을 전세 주고 나도 어딘가에 뭐 전세 남세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서 이 집이 뭐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300m 하려고 했는데 좌회전. 갑자기 통화가 걸려가지고 지금 못 팔게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세입자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2, 3일 뭐 주더라도 집을 내보내고 팔아서 뭐 팔게 되는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어차피 그 집을 팔아야지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작은 마련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대출 자체가 예측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겠죠. 그 강남의 막 비싼 아파트들은 거꾸로 지금 세입자가 그 이사 나가주는 거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몇 천만 원 나가주겠다. 네, 네. 나 안 나가고 집을 팔자. 네. 그래서 막 가격도 하는 게 없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당기를 두드려 봐서 이사비든 이런 부분은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그 전에 한 이사비 정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그게 오히려 세입자분들한테도 70km 과속 단속 그리고 구간입니다. 나쁘지 않죠. 세입자가 좀그 주변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집이 아니기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몇 천만 원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물론 몇 천만 원은 수십억짜리 집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몇 억짜리 정도는 이사비 정도 받겠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좀 아직 안 오는 잠시 지역을 후 보는 게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작은 얘기 된다라고 하면 근데 요즘에 뭐 대출 그게 뭐 1년 전에 집 살려고 했을 때는 뭐 20억짜리 알아보는 중이지 지금은 뭐 한 13억, 14억 알아봐야 되는 마음이 대출 소득 대비 자산이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년 전에는 내가 이 동네 보다가 갑자기 이걸 내가 어떻게 사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제가 여기 나와서 정말 제가 어떻게 맞아요. 제가 팔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TV만 잘 보고 했어도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아 그렇죠. 뭐 네. 채널에 내고 주차도 다행입니다. 네네네. 근데 또 아면서 그런 경우는 한 1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오늘의 가격을 양호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갈아타더라도 지금 우선 살 수 있는 거를 사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평수도 좀 왜냐면 25평으로 좀 크기를 낮추면 동네를 좀 내보시고 같은 돈으로 38평을 넣으면 동네가 좀 좋아. 외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25평 정도의 양쪽이 많이 비싸져 있기도 하고 여기서도 막 고민들이 있어요. 25평. 그래서 지방에 70평, 80평 살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죠. 근데 그게 25평하고 34평이 사실 가격이 막 엄청 차이가 안 나는 동네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25평에서 더 높아서 그럴 수 있겠죠. 예전에 주택이 84였죠. 그래가지고 84를 다 샀고 그때는 84를 못 샀고 수평이 더 내려갈 수 3으로 내려갈 수 있어. 그거에서 그 말은 이제 사람들이 넓은 평수를 포기하고 차라리 좋은 동네 가서 좋은 동네 가서 좋은 거 사겠다. 집이 좀 크고 동네가 신축 아파트 좋은 동네 5억을 사. 차라리 내가 33평이 크게 제가 많이 한다는 500m 지하차도로 차이도 진입. 사실은 부담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가 더 있으니까 1, 2억도 사실 이제 부담되죠. 근데 집살 때는 그렇죠. 맞아요. 네. 300m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그러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긴 요즘에 트렌드가 좀 작은 거는 그래도 감수할 수 있어서 동네가 더 멀어지는 확실히 사람들이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좀 잘 못돼요. 신혼이라고 하면 항상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살려고 하면 너무 작아서 방 두 개에 후대지 않게 이런 밖에서 좀 15평짜리 가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데서 왜 중공세대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집도 사고 저는 조그만 것도 시작을 안 하더라도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것보다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를 사서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같은 돈으로 15평보다는 20평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제 지역이 좋더라고. 시원이라고 하면서 여기 상당히 애기가 있고 애기가 둘이다 보면 조금만 사고니까 최소한 오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산다 그러면 오고 못 살겠죠. 회사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건 본인의 그 사정이고 우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좋은 동네의 자료 평수가 조금 뭐 외곽 지역의 그 평수가 상승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게 트렌드다. 그렇죠. 이 똘똘한 한차 트렌드 개념은 500m 지하차도 옆입니다. 과거처럼 한번 뭐 주택 규제로 확 풀고 막 이런 일들은 다시 우리는 쉽게 네.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돈이 그나마 좀 있는 분들은 300m 지하차도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돈 모으기도 해야 되는데 노력은 격차에서 벌어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초기 재개발, 빌라, 모아도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예 그냥 한 방을 들어보니까 젊은 분들이 어떤 뭐 재개발 투자 이런 것들 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후 지하차도 근데 이제 옆입니다. 10년 15년을 물론 10년 15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론 처음 내집만 했을 때는 2년 찍어줘야 돼요. 찍어줘야 되고 뭐 신축 아파트 하나에 지름길이라고 봐요. 좀 오래는 걸리겠지만 300m 가란 안쪽 어디에 사느냐가 방면으로 중요해요. 우회전입니다. 가해적 이어서 인가가 한남 이거를 일지구 조합원치 양보 받아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좌회전입니다. 최소한 사업승인인가 난그 재개발 지역 그걸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너무 초기는 좀 너무 초기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사업승인까지는 좀 조금 비싸더라도 관리처 없는가 많은 거 사면은 최소한 5, 6년 안에는 입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물건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을 노리려고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물려버리는 거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야 그 거꾸로 지금 잠시 후 자녀가 가란 있는 뭐 한 안쪽 50대, 방면으로 아니면 40대 이런 우회전입니다. 분들 이어서 내 집은 하나 있는데 좌회전입니다. 우리 애 집은 지금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2주택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 수도 있을까요? 자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자녀가 이제 막 대학생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징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보유세율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보유세율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들 앞으로 징여해서 사주니까 본인 앞으로 매입해서 아들 앞으로 자녀 앞으로 징여를 해주든가 나중에 해야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또 과표가 올라가니까 빨리 하는 게 앞으로 가주택자이신 분들은 어쨌든 정리는 좀 하라고 말씀드려요. 다주택자들은 뭐 정말 특별한 한 채 얘기를 항상 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은 미래가치가 없는 것들은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미래가치가 있는 기준을 잘 보시고 미래가치 있는 거 중심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채만. 저도 다주택자지만 과거의 다주택자들은 사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돈 벌 방법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다주택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급이 아닌 거를 굳이 다주택을 할 바에는 그렇습니다. 이걸로 뭐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이런 걸 하는 게 차라리 속편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직접 투자가 안 되면 ETF, S&P 500, 나스닥 이런 거 다 만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정책, 정부 정책 이런 거에도 좀 영향도 있고 세입자도 어쨌든 세금도 어쨌든 딱 빤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변하니까 네. 특히 다주택은 항상 뭔가 타겟이 되기 좋아서 그거 하다가 조금 돈 번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제 지나고 나서 다 계산해 보면 남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미래가치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없는 거는 2개든 3개든 처분하는 게 처분할 때는 내년 5월 31일까지 알고 있어요. 중과세 유예 기간이잖아요. 그 전에 처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표님이 또 경매도 전문으로 같이 얘기해 주시니까 요즘 경매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규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규제를 피할 수 있죠. 잠시 후 한남 일지구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토지거래가 하고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가 부여가 되고 네. 또 재건축 재개발 살 때는 투기관리 지역에서 조합원주의 양도가 제한되잖아요.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 실거주 없는 거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낼 필요 없고 특히 조합원주의는 경매로 살 때는 금융기관이 경매는 네, 개인이 신고한다고. 이미 경매는 거에 대해서는 조합원주의 양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홍매 같은 경우도 신탁재산 제외하고 압류재산이나 불유재산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험해서는 좋겠죠. 요즘에 그래서 경매 경쟁률이 엄청 높다.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산다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 때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면 시세로 사면 이제 실거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면 이제 전세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1차 법상가, 그러니까 1차 법원 감정가 기준으로 보지 말고 시세 대비 몇 프로 좀 싸게 살 필요는 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법원에서 경매 진행되고 있는 물건은 1차 감정가가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매겨진 거고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는 올 초에는 가격이 좀 쌌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시세하고 1차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1차 감정가 대비해서는 매각가율 자체가 뭐 100%가 훨씬 넘을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시세를 좀 비교해보시고 최근 실거래가 네. 기존으로 비교를 좀 해보시고 또 우리가 이제 호가가 얼마나 와 있나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여기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매입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경매는 그래도 경매에서는 제일 그래도 300m 쉽고 안전한 좌회전. 법적인 이어서 목적지 그런 것도 한번 부근입니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ADWM의 고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세를 뭐 막기에는 지금 엄청난 대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 대책은 사실 뭐 정해져 있는데 그 대책들을 정말로 이제 현 정부가 발표할지 이게 이제 가장 관전 잠시 포인트인 것 후 같아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이어서 참고하셔서 목적지 투자에 부근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조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 게, 제조와 군사의 핵심 파트너 측면에서 일본은 군사 쪽 좀 핵심 파트너가 좀 될 거고 한국도 되겠지만 당연히, 근데 제조는 우리가 좀 더 핵심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주식에는 너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장입니다. 요즘 국장 투자나 아니면 미장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환율이 너무 관심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환율 관련해서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는 예전부터 서학개미의 환율 관련 영향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용의자들이 여러 명 계시거든요. 서학개미도 용의자고, 서학기관도 용의자고, 그리고 서학법인들도 용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서학기관은 법인형이고, 서학법인들은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법인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용의자예요. 어쨌든 외국인 전체가 그냥 용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뭐 누가 범인이냐 가지고 유저 서스펙 찍고 있는데, 일단 서학개미도 위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30조 불리고 있는데, 저희가 미국 주식만 170조 이상 가지고 있고, 그냥 예탁 결정 데이터 보면은 지금 나스닥을 주름 잡는 게 서학개미들입니다. 그런데 환율이라는 게 서학개미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뭐 서학개미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환 자체가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냐고 보기에는 조금 오버한 면이 없지 않아서, 결국은 그냥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보는 시각도 중요하고, 그에 비례해서 외국인이 보는 시각도 되게 비슷한데, 요즘 우리나라는 원화는 N화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달러 N인데, 달러 N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제 10월부터 굉장히 그냥 치솟아 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N이 계속 6개월만 보더라도 N이 계속 약세인 거를 알 수가 있고, 특히 9월, 10월 언저리로 이제 튀어서 움직이는 거죠. 이거가 원달러인데, 원달러도 거의 뭐 N화랑 진짜 유사하게 6개월간 보는 데서 거의 완전 딱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요즘에 환율 보시는 분들은 원이랑 N이 그냥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아마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게, 원래 원은 중국 위안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N이랑 비슷하게 가깝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프레임이 서로 완전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 저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한국, 일본이 환율이나 주가, 심지어 금리 패턴까지 완전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준 둘이 완전 쌍둥이에요. 그래서 그냥 환율을 보면은 제가 6개월 보여드렸는데, 한 무브먼트로 원, N 거의 무브먼트가 거의 똑같고, 그리고 금리 패턴도 비슷하고, 주가도 비슷하고, 지금 다 비슷해요. 일본이랑 쌍둥이입니다. 일본이 경제가 크니까 이제 좀 경제 규모 사이즈로 보면 거의 저희가 3위고 저희가 되겠죠. 스케일이 좀 되게 합니지만. 근데 이거는 외인들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를 그냥 대체 시즌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결국 니케이가 손딴 그 시기와 멜리어상도 손딴 시기를 우리나라도 멜리어상도 손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세일 잘